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은평구 구산동에는 사람과 책의 만남을 보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했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은평구립 구산동 도서관 마을입니다. 이름이 마을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 마을입니다. 이 도서관은 마을 내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껴온 주민들의 서명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관이 만든 곳이 아니라 관에게 만들어달라고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선정한 부지는 8채의 집이 있었답니다. 도서관은 건물을 부수지 않고 집 3채를 연결해 버립니다. 도서관을 짓기 위해 주민이 모였듯이 있던 집을 연결해 원래 있던 주택의 55개의 방은 동아리방, 만화방, 녹음실, 카페 등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 마을이 맞습니다. 오늘은 이 정감 넘치는 도서관 마을에서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되는 우주와 생명의 진화를 설명하는 우연과 필연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자크 문호가 쓰고 김진욱이 옮겼습니다. 분자 생물학자가 건네는 심오한 철학의 세계를 만나는 신비한 만남입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으로 된 것과 인공으로 된 것의 구별은 누구에게나 명료하며 아무런 애매함도 없어 보인다. 바위나 산, 강, 구름 같은 것은 자연으로 된 것이다. 칼이나 손수건, 자동차 등은 사람이 만든 것, 즉 공예품이다. 이러한 판단을 분석하여 보면 그것이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엄격히 객관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칼이라는 것은 이용, 즉 미리 계획된 성능을 염두에 두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공으로 된 것은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의도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또 그 모양은 그것이 실제로 모양을 이루기 전에 얘기되어 있던 성능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이나 바위 등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물리적인 힘들이 제멋대로 활동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러한 힘에 의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적어도 과학적 방법의 기초적인 기준, 즉 자연은 객관적인 것이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대하여 자연으로 된 것인가 인공으로 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식하며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활동을 참고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공예품의 제조자이기 때문인 것이다. 의도를 갖지 않는 물리적인 힘의 활동 결과로 생긴 자연의 물체에 대하여 의도를 가진 의식적 활동에서 생겨난 인공의 물체가 나타내는 특징을 객관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의한다는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선택된 기준이 완전한 객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공으로 된 것과 자연으로 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들 기준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일이다.
물활설의 본질적인 사고법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중추신경계의 강력한 한목적적 작용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의식을 무생물인 자연 속에 투영하는 일이다. 바꿔 말하면 자연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주관적, 의식적이고 목적을 가진 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법칙을 설명할 수 있으며 또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설인 것이다. 원시적 물활설은 이 가설을 아주 솔직, 명백하게 제시한 것이며 이리하여 수많은 우아하고 두렵기도 한 신화가 자연 속에서 숨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신화가 수세기 동안에 걸쳐 예술과 시의 양식이 되어왔다. 그 어린애다운 소박함에 대해서 애정과 존경의 첫 미소를 보내는 일은 잘못이다. 근대 문화가 자연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단념하였다고 정말로 믿어도 좋을까? 물활설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깊은 맹약을 확립하였으며 일단 그 맹약에서 이탈하면 그 뒤에는 단지 무서운 고독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객관성의 원리가 그것을 요구한다 하여 정말로 이 맹약을 단절시켜야만 할 것인가? 17세기 이래의 사상사는 이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또 구약의 가락지를 다듬기 위하여 몇 사람의 매우 뛰어난 정신이 아낌없이 바친 노력의 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이 모든 비판적 인식론을 배척하고 이러한 인식론을 언제나 곧 관념론적이니 칸트적이라고 형용하게 된 까닭은 완전한 거부를 요구에 맞지 않는 태도에서 설명이 된다. 확실히 처음으로 과학이 폭발적으로 진보한 시대에 살았던 19세기의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해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 당시로서는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자연을 직접 지배해가고 있었으며 자연의 실질 자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듯이 생각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중력이 심오한 자연의 법칙임을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기의 과학, 즉 20세기의 과학은 인식의 원천에 그 원천 자체에 복귀함으로써 우선 시작되었다. 비판적 인식론이 인식의 객관성을 조건으로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19세기 말기에는 이미 명백해졌다. 그 이후로는 줄곧 이 비판에 종사하는 사람이 철학자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과학자도 그 이론의 한쪽 까닭을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비로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한편 신경 생리학과 실험 심리학의 진보에 따라 신경계의 작용 중에서 적어도 몇 가지의 측면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중추신경계가 의식해 줄 수 있는 정보는 미리 정해진 규범 속에서 암호화되어 전환되고 적합해진 것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바꿔 말하면 동화된 것이지 단순히 재현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생물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기계다. 그 거시적 구조는 외력의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내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발생의 기구에 대한 지식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즉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상호작용은 미시적 분자적이며 이에 관여하는 분자는 그것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로 단백질이라고. 따라서
단백질이야말로 화학기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숨이 일관된 기능을 발휘하게 하며 또 기계 자신을 조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목적적 성능은 모두 단백질이 지니는 입체적 특이성에 기인한다. 그것은 단백질이 다른 분자를 각각의 형태로 인지하는 능력인 것이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미시적인 식별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능력인 것이다. 어떤 생물의 한목적적인 작용과 구조는 모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원칙적으로 한 개, 여러 개 또는 수많은 단백질의 입체 특이적인 상호작용에 귀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단백질의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독특한 입체적 특이성에 의한 식별력은 그것이 어떤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의 기원과 진화를 기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구조가 발휘하여야 할 한목적적 작용의 기원과 진화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물은 그 거시적 구조의 면에서나 그 기능적 면에서 기계와 매우 흡사한 데가 있다. 이에 반하여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어서의 생물은 기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계라는 것은 모든 인공물과 마찬가지로 외력 또는 도구에 의하여 물질의 어떤 형태를 취하게 함으로써 그 거시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리석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조각가의 끌이다. 그러나 이 여신 자신은 바다의 파도의 포말에서 생겨났으며 그녀의 몸은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개화한 것이다. 즉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형태 발생은 끝까지 분석하여 가면 단백질의 입체 특이적인 식별성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 즉 그것은 거시적 구조로서 나타나기 이전의 미시적 레벨에 속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생물 시스템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을 조립하는 맥스웰의 마물에 비교할 만한 인식 능력의 비밀은 단백질의 1차 구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는 제 문제, 즉 발생의 기구에 관한 문제는 생물학에 아직도 깊은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발생의 기구에 대해서 훌륭히 기술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거시적 구조의 개체 발생을 미시적 상호작용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몇 개의 분자적 구조물의 조립에 관해서는 오늘날 상당히 이해되고 있다. 세포의 인식적 특성은 몇 개의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식별 능력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며 그것은 멀리 심하게 우회한 끝에 비로소 그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과학에서 유일한 선험적인 것은 객관성의 공준이다. 과학은 이 공준에 의해서 이러한 논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혹은 오히려 그것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은 진화를 연구한다. 그것은 우주 자체의 진화일 경우도 있으며 또 인간도 포함한 생물권과 같은 우주 속의 여러 가지 시스템의 진화일 경우도 있다. 일체의 현상, 일체의 사건, 일체의 인식은 어떤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상호작용 자체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어떤 변화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 우주의 구조 속에는 변화하지 않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관념과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모든 현상을 분석할 경우에 과학의 근본적인 전략은 먼저 불변하는 것을 찾는 일이다. 모든 물리적 법칙은 모든 수학적 전개도 마찬가지지만 불변적 관계를 명확히 서술한 것이다.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보편적인 공존이라는 공준이다. 어떠한 예를 택하든 간에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어떤 불변하는 것으로 표시하지 않고는 어떤 현상을 분석하기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가장 명백한 예는 동력학 법칙의 수식화일 것이다. 그것은 즉 불변적인 것들의 말로 변화를 정의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을 발명한 것을 필요로 한 것이다. 세포의 화학이 생물권 전체에 걸쳐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생물학자들이 밝힌 사실이다. 일찍이 1950년에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발표가 있을 때마다 점차 확인되어 갔다. 가장 신념이 굳은 플라톤파의 희망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세포화학의 보편적인 모습이 이처럼 서서히 나타남에 따라서 그만큼 한편으로는 중식대의 불변성이라는 문제 자체가 역설적인 곤란성을 띠게 되었다. 모든 생물의 구성 요소와 그 합성 경로가 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면 생물이 보여주는 형태학적, 생리학적 다양성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생물종이 다른 모든 종과 같은 재료와 같은 화학 반응을 영위하면서 다른 모든 종과 구별되는 그 종의 특징적인 구조적 규준을 각 세대를 통하여 불변한 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핵산의 경우에는 뉴클레오티드,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이라는 두 가지 보편적 구성 요소가 있다. 그것들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단백질의 구조, 즉 그 입체 특이적인 결합 능력을 나타내는 알파벳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생물권이 포함하고 있는 구조와 작용의 다양성 전부를 이 알파벳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때 DNA 속의 뉴클레오티드의 배열이라는 형태로 쓰여진 텍스트가 각각 세포 증식대의 불변체로 복제됨으로써 종의 불변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현대의 최대 물리학자 몇 사람들에게는 불확정성 원리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어떤 학파는 그것을 단지 조직적인 개념으로 인정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과학적인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의 도덕적 영감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과학 자체의 원천에서 구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것은 지식의 기초를 형성하고 지식을 자유 선택하며 그의 최고의 가치, 다른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며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윤리 속에서 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회적 정치적 제도의 기초로서, 즉 이러한 제도가 갖는 진정성과 가치를 측량하는 것으로서 지식의 윤리를 받아들인다면 이 윤리만이 훌륭히 우리를 좋은 사회로 인도해 줄 것이다. 사상, 지식, 창조 등의 초월적 왕국의 방위와 확장과 풍부화를 지향하는 제도들이 이 윤리에 의해서 불가불 형성되는 것이다. 이 왕국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으며
거기에서 인간은 물질의 구속으로부터도 물활설의 거짓 예속으로부터도 점차 해방되어 마침내 진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를 지켜온 제도들은 인간이 왕국의 신민임과 동시에 창조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가장 유례없는 그리고 가장 귀중한 본질을 위하여 봉사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화학자이자 분자 생물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정의하는 세상과 우주는 종교와 과학을 넘나들며 새로운 철학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신의 섭리는 없지만 과학적 견지에서 우연 또한 없다는 자크 문호의 설파는 우리 뇌에 압착되는 진리처럼 들립니다. 참으로 난해한 언어의 조탁에 돋보인 우연과 필연이 숨가쁘게 엮였던 새로운 철학 세계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